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더 배운 공무원 그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교재 12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소설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22쪽을 보게 되면은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도 역시 최만식에 나오고 있는 인물의 유형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미스터 방도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풍자의 대상. 이 미스터 방이 가지고 있는 풍자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되느냐? 시류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류에. 자, 우선 일제강점기 때는 말 그대로 방산복이라는 지금 이런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가 일제가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즉 해방이 되겠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미군 S 소위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미스터 방이라는 신분 역전이 되겠습니다. 신분 역전. 일제강점기 때는 신기루 장수를 하면서 사실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제 방산복이가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일본에도 다녀오고 중국에도 다녀오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역을 통해 그렇게 신분 역전으로 올라가는 미스터 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보았을 때 그 지문을 보니까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라는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방산복과 관련된 독립과 관련된 역사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독립이 되었어도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라고 하면서 역사관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역시 역사관의 부재. 자, 그러다가 가격이 담합이 되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가격을 올려받고 싶어도 가격을 위에서 누르니까 일제가 눌러버리니까 이걸 높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가격을 높게 부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사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인 혜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라 독립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다가 다시 물건을 대어주는 그런 업자들이 가격을 또 역시 올려받다 보니까 방산복이 자기가 이제 올려받지 못하니까 다시 가난한 삶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방산복의 독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고, 자, 거기 우리 1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경은 해방 직후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서울이 될 것이고, 당연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오게 되면서 해학적인 문체를 통해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복, 풍자의 지금 비판, 말 그대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방산복의 행정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문을 보게 되면은 우선 방산복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산복, 자,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복. 자, 그리고 이 방산복 말고 한 사람이 이제 더 등장을 하는 게 작품 전체로 보았을 때 백주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주사. 자, 이 백주사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역사관 부재, 말 그대로 지금 일제강점기 때 많은 우리 조선 민중들, 하층민들을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백주사 친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그렇게 재산이 빼앗기고 백주사는 부랴부랴 서울로 도망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방산복이 백주사를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자, 만나는데 방산복이 그때 말을 걸 때 어디에서 말을 거느냐? 그때 당시에 차에서 말을 겁니다. 차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백주사 어르신 아니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면서 백주사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콧빗둘이 방산복이가 차문을 열고 자신을 아는 체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산복이가 백주사를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한잔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 둘의 대화가 되는데 이 둘의 대화는 아주 가관이 되겠습니다. 백주사는
처음에는 방산복을 보면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제강점기 때는 백주사와 방산복이는 말 그대로 겸상도 할 수 없는,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분명 신분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바뀐 게 아닙니까? 바뀌었으니까 백주사가 잠깐 고민을 합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잘하면은 방산복이를 통해서 내 재산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백주사가 방산복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청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찾아주면은 뭐 재산의 뭐 절반을 주니 뭐 얼마를 주니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산복은 말 그대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지금 거만함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면은 헌병들이, 미군 헌병들이 가가지고 총이라도 갈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찾아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역시 그렇게 역사관이 없는, 또는 역사의식도 없고 역시 국가관도 없는 그런 부재의 모습으로서 풍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풍자의 대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다가 미스터 빵, 이 방산복이는 그 통역관이 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이 미스터 빵이 된 뒤에 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고 나면은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있는 물을 뭐 이렇게 걸럭 하다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물을 탁 뱉고 있는데, 마침 그때 자기를 이 신분까지 오르게 해준 미군 S소위, 미군 S소위는 뭐 헬로 하면서 이제 방산복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물이 이 미군 S소위의 얼굴에 맞게 되면서 미군 S소위에게 주먹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방산복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줄거리 부분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줄거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와 감상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겠죠.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옹달에 앉아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접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접.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덥숙스럽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그러다가 오라 그러면 독립도 할 만한 거다. 나한테 이 경제적인 혜택이 조금 돌아오니까, 그러다가 며칠 못 가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하게 되는데, 연병을이라고 하면서 경제圏 다 어디로 갔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이라고 하면서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방산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1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풍자적인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분명히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풍자적인 어조, 풍자적인 수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본질적인, 지금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 크게 거리가 멀죠. 말 그대로 이 둘은 어떤 등장인물이냐라고 하게 되면 껍빛단리의 이인국 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기회주의자가 되겠죠. 기회주의자. 시류에 부합하는 그 기회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류에 부합하는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 풍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산복과 백주사를 이런 등장인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2번은 거리가 멀고, 자, 그 다음에 해학적이고 통속적인 문체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해학적인 문체, 통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통하는 그런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1960년도에 최인훈의 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자, 이 광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광장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주제를 보면은 이데올로기의 지금 갈등 속에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바로 주인공
이명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명준은 그래도 남과 북과 관련해서 나름 이상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나는 실험을 하다가 결국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국을 선택하게 되는데,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이 3국을 선택하게 되는 말 그대로 중립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과 북을 이렇게 모두 거부하고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배 안에, 타고로 배 안에서 마지막 바다가 보이는 그 푸른빛, 네, 그것을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자결을 하는, 자살하고 마는, 네,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선 첫째 이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형도. 자, 이형도는 명준의 부가 되겠습니다. 명준의 아버지가 되겠고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자로 북한에서 고위 관리를 맡고 있는 인물이 되겠고, 그래서 이 아버지 이형도 때문에 이명준은 수시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명준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이상주의자인데,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간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장에 있다, 밀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광장은 북한이 되겠죠. 북한의 현실이 되는데, 이 광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인 지금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말 그대로 이 북한의 현실 광장이라는 것은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자유가 없다. 밀실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밀실의 부재. 자, 그리고 이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자유가 뭔가 넘쳐 보이는 듯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 소통이 결여가 되고 있는 거죠. 광장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밀실의 부재, 그리고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광장의 부재,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 명준의 북쪽 애인이 되는데, 자, 이 명준의 북쪽의 그 애인인 이 은혜 같은 경우에 만났다가 은혜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헤어지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이명준의 아이를 뵌 채로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는 줄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해와 감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분단과 이념 갈등,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의 이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네, 아주 심오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은 남과 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제3국 중립국을 선택하지만 결국 자결을 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네,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다음 작품은 정강용의 껍빛단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껍빛단리. 자, 그 뒤에 껍빛단리로 가게 되면은, 자, 이 작품은, 네, 현재, 과거, 현재, 네, 역순행적인 구성을 우선 지니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제일 앞에 현재 같은 경우에, 네, 제일 앞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미국행, 이 미국행을 위해서 지금 브라운 씨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가 되겠죠, 과거. 자, 그래서 껍빛단리는 현재에서 그 다음에 과거로,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미국행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과거는 우선 첫 번째는 친일이 되겠죠. 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소가 됩니다. 친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미가 되겠죠. 친미. 자, 이것도 역시 여기에 마찬가지 나오고 있다시피 시류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죠. 말 그대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친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뭐가 되느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대할 때 오로지 경제적인 면만으로 보고 있는 이인국 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안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본어를 국어로 여기면서까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친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북한을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남하하게 되면서 그렇게 소련군의 그 장교가 있습니다. 그 소련군의 그 군의관, 혹을 제거해 주면서 이 친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행적에 대해서 이제 이인국이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 혹을 제거해 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친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친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브라운 박사를 통해서 고려청자를 통해서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이렇게 시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 현재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 현재 부분은 그렇게 브라운 씨의 협조를 받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능수능란하게 지금 변절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풍자 비판이 되겠고, 출세 지향적인 삶과 그리고 왜곡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와 감상을 보게 되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재빠르게 변모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격동기의 현대 한국사를 조망하며 사회지도청의 위선을 통해 왜곡과 굴절의 역사를 걸어온 근대사의 비극을 풍자하고 있는 풍자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의 마지막 네 줄 같은 경우에 껍빛단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2번 문제와 같은 서술자의 태도가 이 글과 유사한 것은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132쪽에 서울 1964년 겨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나오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1964년 서울이 되겠죠. 우리나라 수도 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기, 이런 사회 현실로 인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익명성,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납니다, 아니고, 사내라고 나오죠. 등장인물이 크게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시하는 대상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은 선술집, 즉 포장마차라는, 포장마차도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공간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인 만남에서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는 말 그대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는 분명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아내의 죽음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러줄 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의사 해부하는 것으로 기증을 해버리고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써버려야 되겠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아는 이 사내가 지니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여관을 가게 됩니다.
여관을 갔었을 때 사내는 계속해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방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뭔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관방을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관방을 따로 잡게 됩니다. 따로 잡을 때도 아무 이름, 아무 주소, 아무 전화번호를 줬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역시 인간소의 단절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을 때 사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아는 결국 이 산에 죽은 거를 뒤로하고 그냥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이해와 감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 소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발생한 일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나와 아는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해 말하고 그런 가치지향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외파는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이런 고뇌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나와 아내에게 그 사내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치게 되면서 그렇게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아내 시체판도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으면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는 1번 문제 이 작품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인의 정신적인 방황과 인간관계의 단절이 되겠죠.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37쪽에 삼포 가는 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삼포 가는 길로 보게 되면은 황성영의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배웠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말 그대로 고향을 가진 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갈 것을. 자, 여기 저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공사판에서 철도역까지 눈 덮인 길이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 그리고 연대의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보시게 되면은 영달이라는 등장인물 한 사람이 나오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가다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정씨. 정씨는 고향이 삼포가 되겠습니다. 삼포. 근데 이 삼포는 결국 갔었을 때 없는 고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삼포라는 것은 분명히 어촌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나중에 그곳을 갔었을 때는 모두 다 공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거기는 바다였는데 어느 순간에 육지로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정씨를 만나 두 번째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씨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찬샘이라는 마을에 국밥집에 들러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되겠죠. 그렇게 백화를 만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녀를 잡아오면은 10,000원을 주겠다는 술집 주인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의 추위를 피해 폐가에 들어간 그들은 백화의 과거사를 듣게 되며 서로의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기차역에 도착하자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거절하고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사주며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뛰어나온 백화는 자신의 본명 이점례라고 알려주면서 정씨와 영달은 대합실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요거는 보조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포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씨는 당연히 고향 상실이기 때문에 멍해지는 거죠. 하지만 영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를 잡자라는 것은 당연히 노동자 계급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영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2번 문제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에 대한 문제. 요거는 네, 잠깐 한번 같이 보면은 자, 거기 기억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백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네, 그런 존재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흐르는 북이 되겠습니다. 흐르는 북. 자, 여러분들 여기 흐르는 북이 되는데, 자, 우선 흐르는 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 자, 우선 그 첫 번째는 민노인이 되겠죠. 민노인. 자, 그 다음에 민노인의 아들 민대찬이 되겠습니다. 민대찬. 자, 그 다음에 손자 성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민노인은 1대가 되겠고 여기가 2대, 그 다음에 3대가 되거든요. 3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목이 흐르는 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흐르는 북. 이 흐르는 북이라는 제목에 대한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흐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네, 요거는 세대 간의 이어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노인에게 있어서 이 북이라는 것은 예술혼이 되는 거죠. 예술혼. 예술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북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갈등하게 만들어 봅니다. 갈등. 그래서 갈등의 매개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개체. 자, 그래서 흐르는 북이라는 제목에 대한 의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지금 민노인이 지니고 있는 것은 민노인은 전통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노인이 지니고 있는 것은 전통. 자, 분명히 민노인은 전통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젊은 시절에 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북에 빠져 살고 있었으며 지금도 이 북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바로 전통세대를 나타내게 되겠고, 자, 민대차는 네, 신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세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노인과 민대차는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갈등 관계. 아, 여기에 네, 며느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며느리도 적겠습니다. 며느리까지. 자, 그래서 민대찬이 되겠습니다. 민대찬. 자, 민대찬이 되는데 네, 우선 민대찬은 민노인의 아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네, 여기 신리와 죄송합니다. 신세대, 죄송합니다.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세대. 네, 민성규가 여기가 신세대죠. 신세대. 자, 그래서 신리와 명분을 추구하고 있는 인물로서 네, 그렇게 신리와 명분을 추구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그 갈등 내용은 네, 바로 네, 그 자기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는 민대찬이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초대한 손님들 앞에서 북을 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북을 쳤게 했느냐,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를 지금 체면상 구기려고 그러는 것인데 아버지는 왜 거기서 이제 뭐 북을 치느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민노인이 북을 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게 바로 기성세대 민대찬이 되겠습니다. 민대찬.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성규가 되는데 성규가 신세대가 되겠죠. 자, 민노인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가족 간에 유일하게 민노인의 삶을 인정하는, 민노인의 삶을, 할아버지의 삶을 인정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 그래서 1대와 3대를 이어주는 역할이 되겠고, 자, 여기는 당연히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 자, 그리고 갈등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네, 아버지와 아들도 역시 갈등 관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갈등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해와 감상 14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족의 삶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화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할아버지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은 민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차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리적인 가치,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고, 그리고 아들 성규에게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이 되겠고, 이는 민대창과 아들 성규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가세요. 5,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죠. 좀 놀랍습니다. 자, 아직 남은 돈도 있는데 많기는요. 오늘 밤은 나가 계시는 시간이 길 텐데요. 누구의 말이냐? 며느리의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늦게 오라 이 말이 되겠죠. 시아버지에게. 자,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는데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린다. 네, 중간 부분의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네,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며느리도 네, 이 민대찬에 대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갈등을 보게 되면은 네, 크게 이렇게 묶어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민노인과 민대찬 플러스 며느리의 갈등 정도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문제로 가게 되면은 네, 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민노인의 며느리와 그리고 아들 네, 민대찬의 지금 금슬이 좋지 않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면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가치관은 분명히 동일한 걸로 네,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딱히 뭐 금슬에 대해서는 네,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슬이 좋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렇게 여기까지 네, 현대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번은 네, 수필과 그 다음에 뒷부분은 희곡 시나리오가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은 현대와 네, 그리고 고전에서 네, 시와 소설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챕터 4번은 살짝 건너뛰고 네, 뒤쪽에 고전이 있습니다. 네, 고전을 먼저 보고 난 뒤에 네,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수필과 희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고전을 먼저 하고 네, 수필, 희곡 채워나가는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현대 소설 파트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 운문으로 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좌 시청해 주셔서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